런던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 중 하나입니다. 경제 규모만 5조 달러가 넘어서 단독 국가로 따지면 세계 26위에 해당하죠. 노르웨이와 맞먹고 영국 전체 경제의 거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수세기 동안 금융과 고부가가치 서비스의 중심지였고, 이 분야는 그런데 막대한 부를 과시하는 이 화려한 표면 뒤에는 전혀 다른 그림이 숨어 있습니다. 2023년 런던 의회 추산으로 도시 인구 50명 중 1명 이상이 집을 잃었는데, 이 수치는 단 10년 만에 50% 이상 증가한 겁니다. 영국은 이제 선진국 중 가장 높은 노숙자 비율을 기록하고 있어요. 실질 임금, 즉 인플레이션을 고려한 후 사람들이 실제로 집에 가져가는 돈은 15년 넘게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2008년과 거의 똑같은 돈을 받고 있다는 뜻이죠. 그런데 거의 모든 상품과 서비스 가격은 올랐고, 특히 주택 같은 필수품은 급등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젊은 전문직 종사자가 뉴욕에서 런던보다 2배 이상 벌 수 있다는 전례 없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생활비는 약 3분의 1 정도만 더 비싼데 말이죠. 그래서 매년 점점 더 많은 영국의 젊은 숙련 노동자들이 다른 곳에서 더 나은 삶을 위해 나라를 떠나고 있습니다. 특히 영국의 유명한 국민 건강 서비스에서 저임금과 과로, 악화되는 근로조건 때문에 의사와 간호사의 잠재적 이탈이 심각한 수준이에요. 사람들이 영국에서 빠져나가고 있다는 건 현재 영국 경제 상태에 대한 아주 좋은 은유일 겁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영국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영국에서 일하기 위해 이민 오는 숫자는 그 어느 때보다 많은데, 이민의 주요 이유는 영국의 세계 최고 교육기관을 이용하기 위해서거든요. 2015년에 실시된 한 연구는 출국하는 사람들이 매년 입국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숙련됐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순이민이 증가했는데, 이는 영국 경제에서 저숙련 노동자의 풀을 늘리면서 숙련된 사람들이 빠져나가는 걸 상쇄하는 거예요. 저숙련 노동자가 많아지는 건 궁극적으로 모든 국가에 좋지 않습니다. 생산성 저하와 경제 내에서 제공되는 상품 및 서비스의 품질 저하를 의미하거든요. 그런데 왜 부유해 보이는 나라 영국이 가장 재능 있고 젊은 노동자들의 대규모 탈출을 목격하고 있을까요? 그 일부는 영국의 생활 기준이 점점 더 나빠지고 있다는 사실과 관련이 있습니다. 사실 매년 더 나빠지고 있는 게 영국을 떠나는 주요 이유죠. 이건 말이 되는 게, 런던의 경제 생산량을 제거하면 영국 인구의 14%가 사라지는데 영국 생활 수준이 개선되거든요. 남은 영국의 경제적 성과는 미국에서 미시시피보다 낮은 순위를 차지할 겁니다. 1인당 경제 측면에서 말이죠. 이 모든 게 영국 최고의 시절이 뒤처져 있다는 성장과 연결된 테마를 뒷받침합니다. 2007년 데이터에 따르면 평균 영국 가정은 북서부 유럽 평균보다 형편이 8% 더 나빴는데, 이 격차는 그 이후 15년 동안 기록적인 20%로 성장했어요. 현재 추세대로라면 슬로베니아의 평균 가정이 2024년까지 영국보다 더 나은 생활을 하게 되고, 평균적인 폴란드 가족도 10년 안에 그런 업적을 달성할 겁니다. 이런 정체된 임금은 불균형적으로 저소득층이 느끼는 부담이 큽니다. 영국 최고소득자는 5위를 차지하지만 평균 가구의 생활 수준은 12위, 가장 가난한 5%는 15위에 그쳐요. 작년 서유럽 동료들과 단순히 연락이 끊기기는커녕 영국인의 최저속 계층 가정은 슬로베니아의 상대방보다 20% 약한 생활 수준을 가졌습니다. 이게 점점 더 많은 사람이 역설적으로 영국으로 이전하는 이유의 일부예요. 대중 서비스와 숙련 노동력의 풀을 높이지만 점차 숙련된 인력은 줄어들고 있죠. 그럼 함께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중 하나가 왜 갑자기 모두가 떠나고 싶어하는 나라가 됐는지 살펴봅시다. 사람들이 1990년대를 사랑하는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영국은 가장 번영한 나라 중 하나였고 세계 젊은이들의 숙련된 재능에게 매력적인 목적지였거든요. 많은 영국인이 공유하는 느낌인데,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0%가 1990년대와 2000년대 초반의 삶이 오늘날보다 더 낫다고 생각했어요. 사람들은 항상 과거의 세계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지만 1990년대는 특히 두드러집니다. 진정한 경제적 성공의 시대였거든요. 1990년대 초반 ERM 탈퇴와 경기 침체로 표시된 험난한 시작에도 불구하고 영국은 1992년 이후 놀라운 경제 회복력의 시대에 접어들었어요. 영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긴 기간 동안 중단 없는 성장을 경험했는데, 이는 효과적인 통화정책 구조 개혁과 유리한 글로벌 조건의 조합 덕분이었죠. 이 시기는 종종 긴 확장으로 불리며 지속적인 GDP
GDP 성장과 생산성 향상으로 특징지어집니다. 금융 부문의 중요성이 이 경제적 성공에서 중추적 역할을 했는데 특히 부동산 확장과 대출이 소비자 지출과 투자를 촉진했거든요. 규제 변경도 영국을 투자하기에 매력적으로 만들었고 이는 영국이 해외 순이익에서 긍정적 잔액을 유지했다는 걸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이 10년 동안 영국은 보다 서비스 기반 고용 모델로 전환을 계속했고 번영하는 동안 산업 부문에서 고용되는 광범위한 기반의 일자리를 제공하지 않았어요. 중공업과 광업 같은 분야에서 광범위한 실직이 초래됐는데 이런 직업들은 런던 같은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나라의 가난한 지역에 위치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영국은 이 시기에 계속 성장했지만 2000년대 중반에 걸쳐 여러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2008년 금융위기가 영국 경제 모델의 이런 근본적 약점을 악화시키며 드러냈죠. 금융 서비스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와 다른 중요한 부문에 대한 적절한 투자 부족이 드러난 겁니다. 오늘날 국가는 심각한 문제를 포함한 여러 문제와 씨름하고 있습니다. 과도하게 확장된 NHS, 주택 경제성 위기, 고령화 인프라 모두가 과거 정책에서 유래했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확보하기 위한 긴급한 관심이 요구되죠. 아마도 현재 영국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주택일 겁니다. 충분한 집이 없을 뿐만 아니라 존재하는 집들이 인구의 광대한 대다수를 감당할 수 없게 됐거든요. 이로 인해 처음 구매하는 사람들에게 주택 소유권이 거의 불가능해졌어요. 평균보다 훨씬 높은 수입이나 소위 엄마와 아빠의 은행이라고 하는 재정 지원 없이는 말이죠. 이건 놀랍지 않습니다. 영국은 증가하는 인구의 필요에 따라 지속적으로 지어진 주택수가 비교적 적었거든요. 특히 다른 개발도상국들과 비교했을 때요. 이 부족분은 주로 제한적인 계획법, 공공주거를 위한 제한된 정부 자금, 주거지보다 다른 경제지역을 우선시하기 때문이에요. 수십 년에 걸쳐 충분한 주택을 짓지 않은 건물의 누적 효과는 상당한 주택 공급 수요 불균형을 시장에 가져왔습니다. 이건 1970년대 후반에 과거 도입된 정책에 뿌리를 둔 문제예요. 구매할 권리 제도는 공공주택 세입자가 할인된 가격으로 집을 구매할 수 있게 했거든요. 이 정책이 실제로 진보적으로 여겨졌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전에 가능하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주택 소유권을 달성 가능하게 만들었고 꿈만 꾸던 사람들에게 기회를 줬죠. 이 정책 덕분에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았지만 그것은 또한 사회주택 재고의 상당한 감소라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 집들이 충분한 비율로 교체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회주택 부문은 1970년대 전체 인구의 약 25%에서 감소했어요. 전체 인구는 계속 증가했는데 이용 가능한 사회주택이 줄어들면서 주택 경제성 측면에서 지속적인 도전 과제가 생겼죠. 더 많은 개인과 가족이 민간 임대 부문으로 돌아갔고 수요 증가는 자연스럽게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공급이 충분히 수요에 맞춰 유지되지 않았거든요. 임대 비용 증가는 불균형적으로 저소득층에 영향을 미쳤는데 일반적으로 사용 가능한 저렴한 옵션을 찾는 사람들이 감당할 수 있는 것과 가격 경쟁을 해야 했어요. 이 모든 걸 악화시키는 건 집값이 30년이 훨씬 넘는 실질 임금을 계속 초과 달성하고 있다는 겁니다. 더 큰 차이를 사회에서 만들어내죠. 주택을 소유한 사람들과 주택이 없는 사람들 사이에요. 물론 여러 문제가 서유럽 경제 전반에 있지만 특히 영국에서는 상황이 심각합니다. 영국은 이제 1980년보다 사회주택에 거주하는 가구 수가 140만 개에 줄었어요. 영국의 진위 계수, 불평등의 척도는 꾸준히 증가했고 이는 민간 부문과 사회주택에서 과밀화를 초래했습니다. 노숙자 문제는 전례 없는 규모가 됐어요. 점점 더하는 가정이 노숙자가 됐지만 그중 하나는 더 넓은 대중에게 덜 보입니다. 임시주택에 거부당한 후 몇 년 동안 영어로 임시거주 가구가 2배 이상 증가했거든요. 2010년부터 2023년까지 4만 8천에서 기록 이후 가장 높은 11만 2천으로 늘었습니다. 이 건물들의 조건은 종종 끔찍해요. 습기와 곰팡이가 흔하고 곤충과 동물 같은 곳에 감염이 존재합니다. 이렇게 여기저기 옮겨다니면서 성인들이 직장을 그만두게 하고 아이들이 학교를 더 멀리 떠나게 해서 사회적 이동성이 감소하죠. 불행하게도 이런 조건에서 사는 건 미래에 더 높은 소득을 창출할 가능성이 훨씬 낮습니다. 계약은 또한 지방의회에 막대한 비용을 부과하는데 작년에 긴급 대피소에 약 18억 파운드를 지출했어요. 지난 10년 동안 실제 기준으로 2배 이상 증가한 수치죠. 이 악몽 같은 시나리오는 세 가지 주요 요인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매우 부적절한 비율로 집을 짓는 것, 점점 줄어드는 사회주택 부문, 시장 임대료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한 재정 지원의 침식이에요. 이런 문제가 빨리 나아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영국 주택 시장의 변화는 불균형적으로 젊은이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거든요. 상당 부분의 개인이
두 번째 집을 소유하고 있는 반면 오늘날 젊은이들은 한 채의 집이라도 소유할 가능성이 훨씬 적고 임대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이 변경사항은 정체된 임금과 대비되는 치솟는 자산 가치라는 광범위한 경제 동향을 반영해서 부의 격차를 악화시키죠. 경제 성장 둔화는 또한 경력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 감소를 의미하는데 특히 영국에서 사용된 주요한 초기 단계의 수익에 영향을 미칩니다. 부모님보다 더 많이 벌거나 더 나은 경제성과 더 나은 전망을 기대할 수 있었던 추세는 1980년대에 태어난 사람들에게 죽은 것처럼 보여요. 일반적으로 30대 초반까지 이전 세대보다 수입이 적었고 집을 감당할 수 없었으며 임금이 줄어드는 걸 보고 있습니다. 영국에서 가장 재능 있는 사람들 중 일부가 호주, 뉴질랜드 같은 다른 나라들로 떠나는 게 놀랍지 않아요. 이 나라들은 야망과 생산적인 영국 노동자들에게 더 매력적인 삶의 질을 제공하거든요. 정체된 임금은 물론 이것의 주요 요인이고 이건 주로 국가 전반적으로 줄어드는 생산성 덕분입니다. 생산성은 국가가 노동력 투입과 자본으로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하는 효율성이에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영국은 이전 위기보다 생산성 성장이 극명하게 둔화됐습니다. 위기 전에 생산성은 연간 약 2% 증가하고 있었지만 그 이후 위기로 이 성장이 거의 정체됐죠. 주목할 만한 점은 그 이후로 투자가 크게 감소했다는 겁니다. 2005년 영국 기업의 투자 금액은 미국, 프랑스, 독일 같은 다른 나라들보다 20% 적었고 영국을 OECD 국가 중 하위 10%에 놓았어요. 투자 부족은 구식 기술과 장비, 혁신과 기술 개발 축소, 산업 및 서비스 부문 전반의 발전 부족으로 이어졌고 결과적으로 영국 경제의 전반적인 효율성과 혁신 역량이 저하됐습니다. 생산성 성장 둔화로 이어진 거죠. 이보다 더 명확한 것은 없는데 바로 영국의 국민 건강 서비스입니다. 국민 건강 서비스 또는 NHS는 1948년에 공공자금으로 설립된 의료 서비스로 도입 이후 무료 접근 지점이었어요. 70여 년 전 도입된 이후 NHS는 영국 생활의 필수품이 됐고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이 됐죠.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특히 지난 20년 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비용이 급증하기 시작했고 제공되는 치료와 관리의 질이 거절됐는데 이는 부분적으로 처음 영국 인구가 현저히 적었고 또한 훨씬 더 젊었기 때문이에요. 더 적은 수의 사람이 필수 의료와 치료가 필요했다는 뜻이죠. 하지만 지난 몇 년 동안 세금이 인상됐음에도 불구하고 공공 서비스 수준을 기록하는데 10년이 걸렸고 NHS는 그 어느 때보다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NHS 컨설턴트 치료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수는 2014년 이후 9년 동안 300만 명에서 740만 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어요. 데이터는 일관되게 NHS에서 심장병, 뇌졸중, 암 같은 주요 건강 문제로 치료를 받은 환자들이 대부분의 다른 개발된 국가에서 치료를 받는 사람들과 비교해 생존율이 낮다는 걸 나타냅니다. 2014년 영국은 가장 치명적인 암 생존율의 평균이 콜론과 췌장암을 포함해 비교 가능한 국가들 중 가장 낮은 비율이었어요. 이 서비스의 실패를 수년간의 자금 부족으로 쉽게 가정할 수 있지만 이건 일부 사실일 뿐입니다. NHS는 2019년 이후 자금의 대폭적인 증가를 받고 2023년 NHS는 실제 기준으로 이전 4년보다 자금 지원이 11% 더 높았거든요. 추가로 선임 의사들의 수가 9% 증가했고 8% 더 많은 간호사와 건강 방문객이 있었으며 고참병 부재에 적응한 후였어요. 그런데도 문제가 되는 건 뭘까요? 더 많은 자금과 더 많은 직원이 있는데도 NHS는 여러 요인으로 인한 비용 상승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고령화 인구는 더 많은 의료 서비스가 필요하고 새로운 의료 기술과 치료법은 비싸며 약값이 상승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더 높은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기대하는 동안 최근 몇 년간 인플레이션으로 직원들이 더 높은 임금을 기대하고 있죠. 또한 이런 상승 비용으로 인해 건강 인플레이션으로 알려진 비용이 증가하는데 NHS가 더 많은 서비스와 결과를 개선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처럼 리소스가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점점 더 고령화되는 인구를 위해 좋은 수준의 관리를 제공하려면 NHS는 장기적으로 미래에 투자해야 하지만 현재는 충분한 자금이 없어요. 자금 지원에도 불구하고 이를 커버하는 데 사용되는 증가분이 지난 10년 동안 급증한 유보수 서비스 비용 때문에 거의 없거나 전혀 없다는 뜻이죠.
NHS의 장기 역량에 투자하기 위해 남은 돈이 없고 자금은 일일 운영 비용을 다루기 위해 리디렉션 돼야 합니다. NHS에 대한 과소 투자는 영국 전역의 인프라 지출이 부적절한 더 넓은 패턴의 일부예요. 교통과 공공 서비스도 자금 부족으로 인한 비효율과 서비스 품질 감소라는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좋은 새로운 프로젝트도 다른 나라보다 영국에서 건설하기가 훨씬 더 어렵고 더 비싸죠. 이보다 더 좋은 나라는 없는데 HS2로 표시된 것보다 더 명확한 게 없습니다. 이건 북쪽과 남부 잉글랜드를 더 잘 연결하기 위한 제한된 고속철도 네트워크였는데 이 철도 네트워크가 이미 존재한다는 사실을 무시하고 있어요. 프로젝트는 2009년에 처음 구상됐고 2020년 건설을 시작하는데 11년 더 걸렸습니다. 시점까지 제한된 건설 비용은 370억 파운드에서 1000억 파운드 이상으로 증가했는데 이건 오직 2023년에 버려지기 위한 것이었어요. 많은 문제를 야기한 사안이죠. 영국의 기존 문제는 물론 브렉시트로 더 심각해졌고 그 영향은 다면적이었습니다. 쉽게 전체 동영상을 직접 촬영할 수 있을 정도예요. 2016년 영국 대중의 결정에 따라 유럽연합을 탈퇴하면서 의심할 여지 없이 영국을 이전보다 더 나쁘게 만들었습니다. 즉 영국 최대 무역 파트너인 EU와의 무역 축소를 통해 이뤄졌죠. 협력하는 게 영국의 경제 침체를 일으킨 유일한 이유는 아니에요. 현재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들 중에서 영국의 문제는 다른 유럽 경제 국가에도 존재하거든요. 영국의 두뇌 유출 위기는 새로운 기회와 더 높은 삶의 질에 대한 욕구 같은 여러 다른 요인들에 의해 발생합니다. 그 나라가 가장 좋아하는 10년, 즉 1990년대 동안 즉각적인 경제적 이익에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돌아가면 이 기간은 종종 장기 인프라 계획의 대가를 치렀습니다. 민영화가 이루어졌지만 인프라 업그레이드를 위한 자본을 확보하기 위한 투자는 많은 경우 투자 부족으로 이어졌어요. 장기적으로 재투자하기보다는 이익 극대화를 추구하는 사적 기업들 때문이죠. 이제 영국이 그 가격을 지불하고 있는데 잠재력이 있는 경우에도 정부 전반의 변화가 선거처럼 보이지 않고 수년 동안 나아질 것 같지 않습니다. 영국은 복잡하고 다층적인 위기에 직면하고 있어요. 주택 위기, NHS의 압박, 인프라 투자 부족, 생산성 침체, 그리고 가장 재능 있는 젊은이들의 탈출이 모두 맞물려 돌아가고 있죠. 한때 세계가 부러워하던 나라가 이제는 자국민들조차 떠나고 싶어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1990년대의 영광은 이제 먼 기억이 됐고 그 시절의 낙관주의는 불확실성과 불안으로 대체됐어요. 영국이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아니면 계속 침체의 나락으로 빠져들지는 앞으로 몇 년이 결정할 겁니다.